네, 오늘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미국에 쓰는 새 역사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자, 오늘 이 소식이 또 굉장히 뜨겁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네. 30조 투자, 어마어마합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유보된 자산,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사용할 자산이 대략 한 180조 정도 되거든요. 계속 돈을 벌어서 회사에 유보된 자금이 한 180조 됩니다. 삼성그룹은 350조 정도 됩니다. 180조 내에서의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 30조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시의적절하게 타이밍상 아주 좋은 의사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이 지금 가장 움직임의 제한적 그 재료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죠. 관세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투자 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장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가 지금 자동차 업종 외에는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투자 측면에서 바라보게 될 때 현 시점 투자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저라면은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오, 정답입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자동차 네.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현 시점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현대차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대차가 25만 원의 고점을 찍었던 적이 최근 내에서의 상황이 아니고요. 2011년, 12년, 14년도에 25만 원의 고점을 찍고 20만 원 내려왔다가 이렇게 세 차례 정도 고점을 찍어주는 형태에서의 2011년도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지금 주가가 22만 원 전후 가격이기 때문에 주식이 안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11년도에 자동차 업종의 매출과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을 보였던 시점이었거든요. 이때의 현대차 그룹의 매출은 75조고 영업이익은 대략 한 9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기준으로 해서 매출은 175조고요. 영업이익은 한 14조 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당폭의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하게 그 이전 수준에서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첫 번째 자동차 업종에 대한 평가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한 특히 현대차에 대한 매수 관심도가 크게 진행되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 단일 종목에 대해서 3월 한 달 동안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규모를 보게 되면 대략 한 3천억, 1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큰 규모이죠. 이전에 대비하면 큰 규모의 매수를 했다라는 측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자. 긍정적이긴 하나 지금 가격은 좀 부담스러워. 조정받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동차 업종은 전통적으로 시장이 완전하게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특히 경제 상황이 완전하게 호전되는 상황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보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11년, 12년 이때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 내에서의 주가 상승이 특이하게 긴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은 2021년도였죠. 이때 글로벌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국내 그 자동차 메이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를 보였던 그 호시절을 보였던 시점에서의 주가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연속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정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좀 무디게 움직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의 GM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5개월 정도의 주가 상황에서 횡보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4, 5개월 정도 주가 상황에서 횡보 국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이하게 글로벌리 자동차 움직임은 현 시점에서 크게 움직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적인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도 되는데 현대차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한 24만 원 정도가 고점 라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뭐 2만 원 고점 수준에서의 가격 진행 이후에 조금 밀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볼 때 한 7, 8%더 올라가게 되면 고점 라인에 딱 다다르게 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 가치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그렇게 효율적 투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자동차 업종 내에서 최근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섹터에서의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완성차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 상황이 완전하게 변화했을 때 주가가 속도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부품주 같은 경우는 그간의 움직임이 정체되어 있었고 그리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자동차 업종에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주가 상승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품주 내에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죠. 우리가 많이 부품주에 대해서 판단하는 SL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서현이와라든가 이런 소형 부품업체 벤더사들 중심으로 한 주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량주 섹터에 포함이 되는 부품주 내에서 뭐 현대유야라든가 또는 만도 같은 종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판단하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평가고요. 그 내에서도 부품주 내에서도 전통적 우량주에 대한 관심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에서의 뭐 현대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하게 네. 우리가 관심도를 가져가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우량주 내에서도 부품주 내에서도 전통적 과거의 흐름이 긍정적이었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현 시점에서의 우리가 관심도 필요한 지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현대차가 지금 또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요. 프리마켓에도 7% 넘게 오르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현대차라는 기업의 주가적인 측면에서의 고점 라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대표님이 좀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품주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그런 전략들을 좀 주셨고요. 이번에는 대표님이랑 좀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이야기들 좀 네. 나누고 싶은데 네네. 사실 저희가 그 전에도 이제 현대차가 관세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고 물었을 때 묵묵무답이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관세 정책에 대한 그 우회적 경로들을 몇 가지 마련하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네. GM과의 협업이 있었죠. 아, 그렇죠. 예, 네. GM 공장, 미국 내 공장을 사용을 하고 GM은 인도 진출을 현대차가 열어준다라는 이런 협업 관계에서 흐름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전략적 미국에 대한 투자는 뭐 비단 현대차 그룹에서 이번 최초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미국에 대한 공장을 많이 지었고 멕시코에 대한 공장이 또 현재 기아에서는 운용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가 뭐 생소하다 또는 최초 진행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시장에 대한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기아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공장을 통해서 생산된 물건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는 제네시스가 이제 히트 상품인데 대부분의 그 차량들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단계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커 나가고 있는데 이 시장이 커 나가고 있는 관계도에서 미국의 공장의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효적절한 의사결정에 따른 부분들은 크는 시장에 대해서 크는 과정에서의 공장을 짓는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비단 관세 정책 때문에 공장을 짓는다라기보다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화된 어떤 현대차 그룹에서의 이번 정책이다. 이 내용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관세 때문에 단행한 건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요. 네. 현대가 이제 공장이 없는 부분은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GM 공장을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면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멕시코 쪽에 있는 공장은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아가 멕시코 쪽에 공장이 그런 있어요. 것들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유연화 현상들이 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서 유연화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대 관세에 대해서도 좀
좀 우리가 이제 넓게 포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마찬가지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계속적으로 4월 초에 이제 이 부분이 발효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관세가 부과 안 될 것이다 이런 내용에서의 판단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판단하는 기준점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밀고 당기기. 제가 협상의 천재라고 달인이죠. 말씀드려봤죠. 책도 이제 거래 기술, 네. 협상의 기술의 책을 썼는데 책의 내용도 테이블에 끌어올려서 윽박지르고 얻을 것 없고 그리고 나서 협상에 진행한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에서의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